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시스템 해킹. 저번에 시스템 해킹 발표를 했었죠. 저번에 제가 그 태윤이랑 같이 했을 때 발표를 1번 발표를 잠깐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전에 공지를 해드렸듯이 오늘 중점적으로 진행할 거는 이제 사용자, 이제 저번까지는 그 리눅스라는 커널 안에서 어떻게 파일들이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이제 리눅스가 뭐고 우분투가 뭐고 이제 그런 것들 잠깐 봤었고, 그 다음에 파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CMD나 아니면은 그 리눅스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이제 터미널이라는 그 새로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명색이 해킹 동아리니까 사용자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사실은 1번부터 저기 목차에 있는 1번부터 마지막 있는 카이스트 저기 나와 있는 것까지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 앞에서 1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아가지고 온라인인 만큼 너무 무리해서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실습이 몇 개가 있어요. 중간에 실습이 몇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만약 오프라인이라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진행하시면은 그 만약에 뭐 실습이 그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화면에 있는 걸 똑같이 따라해도 사용자마다 환경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발표를 진행하다가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습을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그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해 주시면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 VMware 켜가지고 그 리눅스 우분투 인스턴스를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안 하셔도 돼요. 그 누구였더라? 계속 맥북 누구였지? 계속 안 되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안 되면은 안 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온라인만큼 실습을 있긴 있지만 중간에 조실까봐 넣긴 넣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가지고 뭐 어려우시다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키울 시간 조금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굉장히 그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복습을 통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저번 세미나를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답을 조금 시간을 드린 다음에 답을 보여드릴 텐데 맞은 개수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뭐 보내고 뭐 확인을 하는 건 아닌데 그 문제를 풀면서 맞은 개수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문제죠. 저번 세미나를 이걸로 시작했는데 리눅스하고 우분투를 헷갈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리눅스하고 우분투의 차이는 무엇일까? 입니다.
네. 정답은 리눅스는 커널이고요. 우분투는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해서 만든 배포판, 그러니까 디스트로죠. 그래서 리눅스는 여러분들이 쓸 수 없어요. 리눅스만 있으면은 그 위에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다 깔려 있어야 우분투처럼 그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하나의 완전한 운영체제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벌추얼머신 키라고 했는데 터미널까지 열 수 있는지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 우분투 버추얼 머신에서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쉘이라고도 하죠. 네. 그 버추얼 머신 키는 방법은 이제 그 윈도우에서 VMware를 검색하고 이제 버추얼 머신을 클릭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로그인 한 다음에는 컨트롤 얼트 T를 누르면은 네, 쉘을 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일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네, 그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에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고 읽고 삭제할지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디스크에 이제 데이터가 막 쌓여 있으면은 사실 그 각 데이터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빠르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푸셨는지를 지금 온라인이어서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너무 빨리 넘어간다 싶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윈도우하고 리눅스의 기본 파일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저번 PPT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딱 이거다라고 언급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약간 심화 문제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NTFS, New Technology File System이라는 걸 쓰고요. 리눅스는 PPT에서는 그 딱히 정해진 건 없다라고 나왔었지만 주로 FAT32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Everything is a file 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이 무엇일까요? 네, 리눅스에 존재하는 모든 기능, 설정, 기기들이 전부 파일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번에 그 프린터의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프린터에 오늘 온라인 수업을 했으니까 이제 출력물을 인쇄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프린터와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특정한 파일에 그 문서에 대한 데이터를 그 파일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은 그 커널이 알아서 그 데이터를 이제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USB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스커지 포트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 프린터와 통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모든 것이 파일로 표시가 된다. 프로그램 설정까지도 이제 게임 설정 같은 게 있으면 게임 설정까지도 파일로 표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터미널을 이용해서 지금 아까 터미널 키셨죠? 아까 문제에서 홈 디렉터리로 이동해 주세요. 슬래시 홈 디렉터리. 네. cd 커맨드로
그 cd change 디렉터리 커맨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에 그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그 앞에 이 그 달러 표시를 입력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네, 저거는 그 앞에 그 터미널 앞에 보면은 그 저 물결 무늬하고 달러 표시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이게 커맨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그 블록 파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도 좀 저번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블록 파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린터 예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 파일은 시스템 하드웨어와 커널이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버퍼입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 파일을 집어 넣으면은 라이트 하면은 이제 그 알고리즘 대회 같은 거 하신 분들은 그 파일 인풋 아웃풋 같은 거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 fscanf 써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어 넣으면은 이 블록 파일에다 집어 넣으면은 네, 하드웨어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큐멘트 여러분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에 있는 그 문서 폴더죠. 문서 폴더를 이동해 가지고 해당 디렉터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한번 리스팅을 해주세요. 물론 파일 탐색기는 쓰지 마시고요. 네, 그 ls 커맨드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ist라는 커맨드고요. 그 뒤에 있는 -lah는 이 리스트 할 때 옵션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 디렉터리 내부에서 해동이라는 디렉터리, 즉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 세미나 할 때 폴더 만들고 뭐 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혹시 까먹지 않으셨나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mkdir을 make directory라는 커맨드를 쓰면은 디렉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est.txt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쓸 예정입니다. 네, 그 touch라는 커맨드를 써가지고 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좀 불편하시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노를 써가지고 편집기를 연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저장하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만들거든요. 근데 touch라는 커맨드도 있습니다. 파일을 만들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test.txt 파일을 지금 해동 폴더 안에 만드셨잖아요. 이거를 해동 폴더 바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세요. 윈도우에서는 굉장히 쉽죠. 윈도우에서는 굉장히 이게 GUI가 있으면 굉장히 쉬운데 이제 GUI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지 한번 터미널로 입력을 해주세요. 네, move 커맨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move 커맨드, mv 커맨드가 이제 앞쪽에서는 그 저번에 이제 이 커맨드가 작동하는 방식도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앞에 그 프로그램 명이 주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약간 입력을 그 받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입력을 받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콘솔에서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move와 같은 경우에는 맨 앞쪽에는 그러니까 여기 test.txt가 있는 부분에는
현재 있는 파일 위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뒤에는 이동할 파일의 위치를, 그러니까 최종 경로의 위치, 도착지, 도착지의 경로를 입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점점이 있는 경우는요, 이 점점이 상위 디렉터리를 표시하는 뜻하는 거예요. 이 점점을 cd 점점을 입력하면은 상위 디렉터리에 이동한다는 거여가지고 이제 점점을 통해서 상위 디렉터리로 이동을 시킨다 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est.txt 파일에 들어가서요, 해동 사랑해요를 입력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노를 이용해서 test.txt 파일을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나노 안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저장을 할 때는 Ctrl X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test.txt를 삭제를 해주세요. 네, rm 커맨드로 remove 하시면 됩니다. rm 같은 경우에는 디렉터리 삭제할 때는 rmdral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rm으로 디렉터리 삭제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뒤에 -f였나 그걸 붙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sudo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sudo라고 부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발음이 좀 몇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sudo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저는 맨 처음 읽어봤을 때 엄청 재밌었는데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짤이 굉장히 sudo가 뭘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sudo는 superuser2의 약자고요. 이제 슈퍼유저는 관리자, 그러니까 특별한 사용자죠, 슈퍼유저.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윈도우에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우클릭해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선택지가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세미나 끝날 때 sudo rm-rf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rm-rf는 이제 아까 rm이 파일을 지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뒤에 옵션으로 -r이 들어갔으니까 재기적으로 이 슬래시 별, 그러니까 슬래시가 루트 디렉터리예요. 이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모든 파일들을 담고 있는 그런 루트 디렉터리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재기적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하여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커맨드는 절대 실행하지 말라고, 뭐 다시 안 쓸 자신이 있다면은 뭐 하셔도 되지만 뭐 앞으로 컴퓨터를 쓰고 싶으시다면 실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여기까지고요. 10개 이상 맞추셨다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번 세미나가 그렇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이상을 기억하신다는 거는 벌써 리눅스 마스터가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개 이상만 맞췄어도 저번 세미나에 진짜 열심히 들으셨던 거고, 이제 3개 이상이면은 네, 한번 저번 세미나 자료가 저희 해동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도 못 맞추신 분은 없겠죠? 네, 저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나를 이제 오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온라인 발표가 힘드네요. 저는 이제 쌤들 이제 수업하실 때 엄청 막 불만도 많고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진짜 저 혼잣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네,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세미나에서 제가 그 GCC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컴파일 하기 위해서 GCC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좀 계셨어요. 이제 그 처음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그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가지고 동시에 이 apt 인스톨 커맨드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계셨죠. 근데 이제 그때 이 커맨드를 입력하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좀 이제 우분투나 리눅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신다,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를 하신다, 아니면 뭐 웹서버를 운영하신다, 아니면 심지어 개인적으로 이걸 쓴다 라고 하시면요, 로그인을 하자마자 심심해서 돌리는 커맨드가 바로 sudo apt get 업데이트하고 apt get install입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요, 자 이제 apt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pt는 Advanced Package Tool의 약자입니다. 정보과가 좀 장명이 좀 구려요. 네, 너무 직관적으로 장명을 하려고 시도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앱을 깔 때 플레이스토어를 쓰잖아요. 이제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내 앱 들어가면은 그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핸드폰에서 그 내 앱을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이제 물론 자동 업데이트를 켜놓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동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이제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 핸드폰에 깔려있는 모든 앱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이제 거기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윈도우에서는 약간 좀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없는 것 같죠.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윈도우 스토어라는 걸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걸 굉장히 밀고는 있지만 뭐 사실 저는 그 마크 깔 때 빼고는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렇게 패키지 관리자 같은 걸 이용해서 앱을 깐다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안드로이드 그 핸드폰 쓸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맥을 쓰시는 특이한 분들은 그 제가 알기로는 앱스토어가 맥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앱스토어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진짜 많이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개발자라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 있을 텐데 프로그램 업데이트 관리가 어렵잖아요. 이제 프로그램이 한 뭐 100개, 200개 깔려 있으면 그걸 언제 일일이 다 들어가 가지고 업데이트가 있는 거 확인하고 다 깔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데이트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제 apt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앱들을 이제 한 곳에 다 몰아넣고 이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운영체제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apt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pt라는 그 것을 이용해 가지고 커맨드를 실행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링크를 그 업데이트 링크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업데이트 링크를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apt 업데이트를 돌려주게, apt get하고 업데이트를 돌려주게 되면은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업데이트를 한번 확인을 해준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apt get이라는 커맨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apt get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깔 때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윈도우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 버전이 출시가 됐잖아요. 이제 그걸 다운받으려면은 물론 그거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출시가 되긴 했는데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내가 깔고 싶으면은 exe 파일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자꾸 그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다 이제 스토어에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따로 깔고 싶잖아요. 근데 apt를 통해서 앱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실제로 앱들을 설치할 때 sudo apt get install 또는 sudo apt install 하고 뒤에 이제 뭐 크롬을 깔고 싶으면은 뒤에 크롬을 붙여가지고 설치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얘가 크롬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apt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들을 관리해주는 그 프로그램들을 관리해주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설치. 그래서 그 설치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슬래시 etc apt sources list라는 게 저기 나와 있잖아요. 이제 저기에 있는 파일에 들어가면은 apt가 참조하는 링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링크들에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리포, 그러니까 그 배포처라고 하는데요. 약간 그 깃허브 아시는 분들은 약간 깃허브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뭐 앱 리스트 같은 느낌인데요. 저기에서 패키지에 대한 정보들을 쭉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톨한 다음 패키지 명을 치면은 얘가 알아서 그 여러분들이 설정해 두신 뭐 사전에 설정해 둔 그 몇몇 그 리포가 있긴 하고요. 이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따로 설정해 주신 링크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그 패키지를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시다면은 적절한 비유가 생각나지는 않긴 한데, 뭐 조금 있다가 그 질문을 받을 테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apt를 이용해서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exe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 직접 여러분들이 그 패키지 파일을 다운을 받으셨다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그거를 링크를 그 파일 시스템 경로를 넣어줘가지고 그 dpackage이 커맨드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apt가 사실 이 dpackage를 내부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이트들에서 그 패키지를 다운 받아가지고 그거를 내부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분투에서는 주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 설치해 볼 건데요. 네. sudo apt install hello를 입력하시면요. 그 hello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등록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요. 만약에 뭐 y/n 해가지고 뭐 동의하시냐라는 게 나오면은 그냥 Y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치가 되셨다면요. 그 hello를 입력하시면은 이제 hello라는 프로그램을 그 일반적인 커맨드, 다른 커맨드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여기에 링크가 있잖아요. 그 us.archive.ubuntu.com이라고 제가 실행시켰을 때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거예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저장소, 그러니까 리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다운을 받은 다음에 dpkg 커맨드를 돌려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의 apt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얘가 알아서 뭐 부족한 게 뭔지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접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그 실제로 제공하는 것만 쓸 필요는 없고 그 직접 그 이렇게 직접 사용하고 싶은 리포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여기서 소개되어 있는 예시는 그 실제로 자주 쓰이는 우분투 업데이트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 우분투를 이제 홈페이지에 처음 깔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 서버로 설정이 돼 있어요. 업데이트 서버가. 근데 이제 업데이트 서버를 그 미국으로 하면은 굉장히 핑도 느리고 다운로드 속도도 느리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카카오에서 그 우분투 그 미러 서버, 그러니까 이제 우분투의 그 우분투 업데이트 파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 파일들을 다 다운 받아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가까운 서버에 직접 호스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APT가 참조하는 sources.list라는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스를 그 us.archive.ubuntu 혹은 archive.ubuntu.com 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경로들을 다 mirror.kakao.com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apt 업데이트 커맨드 아까 소개드린 apt 업데이트 커맨드를 다시 돌리게 되면은 이제 그 아까는 전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보면요. 이렇게 그 us.archive.ubuntu.com에서 다운을 받았지만 이제 저희가 설정을 이렇게 변경을 해줘가지고 mirror.kakao.com에서 다운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apt는 뭐 엄청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버에서 파일을 찾아가지고 다운받는 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는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용한 프로그램들은 다 이렇게 그 리포에 나와 있어요. 이제 GitHub도 하나의 리포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요, 이제 우분투가 이제 GUI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때, 뭐 갑자기 콘솔만 나와가지고 엄청 당황할 필요도 없이 바로 친숙한 GUI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분투를 윈도우나 맥OS처럼 하나의 그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만들기 위한 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분투는 무료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게 그 정보 기술의 발전에는 더 좋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은 아니고 최근에 새로 나온 패키지 관리자가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 버추얼 머신에 보시면요, 그 왼쪽에 그 여러 가지 앱들 나와 있는 그 바가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기본 설정을 바꾸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약간 뭐 스토어 같이 생긴 약간 좀 앱스토어하고 플레이스토어를 좀 짬뽕해 넣은 것 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제 그걸 누르면은 이제 일반적인 스토어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앱스토어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apt를 쓰지 않고 얘는 스냅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스냅하고 apt는 뭐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스냅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저희는 우분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계열의 리눅스 배포판에서는 yum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apt가 굉장히 장명 센스가 구리다고 했는데 yum은 좀 더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GitHub을 이용해서 나만의 리포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앱을 직접 올려가지고 다운을 받아보는 활동도 해보고 싶지만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사용자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혹시 apt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거나 제가 너무 설명 못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질문하고 싶은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권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 권한이 뭔가 좀 해킹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죠? 네, 실제로 해킹이랑 매우 민첩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책은 정보 보안 개론이랑 시스템 해킹과 보안이었나? 아무튼 그 두 권을 참고했는데요. 이제 그 두 권에서 이제 시스템 보안을 소개할 때 이렇게 6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계정 관리, 세션 관리, 접근 제어 권한 관리, 로그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점 관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안의 핵심이 되는 건요, AAA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authentication, 인증하고 authorization, 그것을 허가하고 마지막 accounting, 사용자의 이제 뭐 사용이나 뭐 그런 것을 관리하는 accounting, 회계, 기록,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한다라는 AAA 모델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시스템 보안 쪽에서 많이 안 쓰이고 웹 보안 쪽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시스템 보안에서도 뭐 비슷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6개로 나눠져 있는 것도 이 AAA 모델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나눠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사용자 권한을 관리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어떤 입력을 신뢰할까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키보드를 주로 사용해서 컴퓨터와 인터페이스를 하죠. 이제 컴퓨터 앞에 놓여져 있고, 이제 노트북을 쓴다면은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쓰고, 이제 아니면은 뭐 데스크탑을 쓰시는 분들은 따로 뭐 USB를 통해 가지고 키보드를 입력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 키보드도 믿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USB를 통해서 컴퓨터에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뭐 이제 유선이면 그래 유선이니까 뭐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믿을 수 있겠네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무선 키보드도 있잖아요. 이제 블루투스 이용해가지고 USB 그 블루투스 동그리에 꽂으면은 무선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할 수 있는 그 무선 키보드도 있죠. 뭐 그럼 그것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USB를 꽂았으니까. 그럼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키보드를 입력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키보드를 입력한다. 그래서 그 키보드 입력해가지고 뭐 그게 그 컴퓨터는 나라고 생각한다. 그건 믿을 수 있을까요? 한 집에서 같은 집에서 연결을 하는 거 하면 뭐 믿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컴퓨터에 제가 한국에 있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한다. 그럼 그것도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모두 같은 입력이에요. 이제 저희가 물론 그 USB 입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USB를 통해서 해킹을 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긴 한데, 왜냐면은 그 USB를 꽂자마자 키보드 입력이 되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키로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그 강제적으로 입력을 실행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요, 사용자의 키 입력은요 굉장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뭐 물론 주인이 입력하고 있으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입력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친구가 컴퓨터 몰래 그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막 그 브라우저 검색 기록 같은 거 찾아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속에서는 이제 뭐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기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자 권한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보 보안의 주요 원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입력을 신뢰하지 마라 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한 권한 및 기능만 허용하라가 있고요. 이제 너무 쓸데없이 권한을 많이 주면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취약점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동적으로 시스템 활동을 감시하라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취약점 중에서 그 이제 그냥 무작위로 입력을 시도하는 공격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멍하고 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 로그를 보면은 갑자기 누군가가 한 뭐 몇천만 번 로그인을 시도했으면 그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인간은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 활동을 감지해야 한다는 주요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커맨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요. 그 모든 시스템에는 그 리눅스하고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는 모든 시스템에 그 루트라고 불리는 기본 관리자 계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한 사람은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그 권한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우분투에 있는 사용자 계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커맨드 입력하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이제 맨 앞에 있는 그 루트라고 불리는 거는 뭔가 계정 이름 같죠? 네, 맞습니다. 계정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 X라는 게 있는데, 원래 예전 버전에서는 저기에 그냥 비밀번호가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보안이 좀 너무 빨리 뚫린다 해가지고, 너무 보안에 취약하다 해가지고 그 다른 파일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X로 표시해가지고 다른 파일에 암호화되어 있다 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0은 사용자 아이디고요. 이제 루트가 맨 처음 생성된 계정이니까 이제 0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이제 그 다음 0은 그룹 번호입니다. 이 루트가 속해 있는 사용자 그룹의 번호를 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트는 실제 사용자 이름이에요. 이거는 컴퓨터한테 아무 의미도 없지만, 이제 여기서는 컴퓨터가 사용하기 쉬운 그 뭐 아이디로 설정했다면 여기서는 뭐 본명을 쓴다, 뭐 그런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홈 디렉터리. 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은 들어가는 맨 처음 디렉터리 있잖아요. 홈 디렉터리.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서 같은 걸 찾아볼 수 있는 그 홈 디렉터리를 뜻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쉘이 들어가 있는 그, 이제 여러분들이 터미널 쓸 때 그 쉘이 들어가 있는 기본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또 사용자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사용자 그룹이 중간에 있었죠. 그 사용자 그룹은 윈도우에도 있어요. 윈도우에도 있는데, 여러 사용자들이 이제 뭐 사실 집에서 쓰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이제 회사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랑 교사들이랑 뭐 관리자들이랑 뭐 교장쌤이랑 뭐 수많은 종류의 권한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실수 성적 파일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근데 한 명씩 일일이 다 설정을 해주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용자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용자들이 계정 권한을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 관리에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유저 링의 개념으로 넘어갈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발로란트라는 게임 아시나요? 혹시 해보신 분이라거나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최근은 아니긴 한데, 이번에 올해 나왔나? 또 올해 나온 신작이고요. 이제 그게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출시할 때. 왜 욕을 많이 먹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저 링 개념은요,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 사용자 권한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계급 같은 거예요. 약간 좀 뭐 인도식으로 설명하자면은 뭐 카스트 제도 비슷한 거고요. 상위 계급의 링은 하위 계급의 링보다 항상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집합이에요. 하위 계급이 상위 계급의 부분집합이래요. 가지고 있는 권한에. 그래가지고 외곽의 링,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링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 권한 레벨이 낮은 거예요. 숫자가 높다고 권한 레벨이 높은 게 아니라 숫자가 낮을수록 권한 레벨이 높은 거예요. 0이 커널, 그러니까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외곽의 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링 3에서 돌리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링 2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절대 접속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존재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 동작하고 있다는 존재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링을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프로세스 정보, 그리고 I/O, 그러니까 이제 USB나 뭐 인터넷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모두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저링의 개념은요, 단순히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맨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는 소프트웨어로만 이루어져 있었겠지만, 이제
그 CPU 디자인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제 세윤이가 CPU 디자인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CPU 디자인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자 권한을 하드웨어 수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커널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보과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그 여러분들이 쓰신 컴퓨터도 이제 이렇게 사용자 유저링 관리를 그 CPU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수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U 내부 구조를 보면요, 저희가 아직 그 레지스터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나가진 않았지만 CPU가 혹시 이건 배우셨나요? 그 CPU가 어떻게 메모리에서 그 코드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실행시킬 코드하고 메모리를 가져오는지 혹시 정보 수업 시간이나 나간 적이 없나요? 이제 저희가 코드를 실행시킬 때 그 메모리 안에다가 그 코드를 넣어가지고 코드하고 이제 뭐 변수 같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CPU가 다음 명령을 실행할 때 이제 튜링 기계에는 혹시 나가셨나요? 튜링 기계? 이제 튜링 기계가 테이프에서 이제 기호들하고 문자들하고 이제 연산들을 읽어가지고 그 규칙표대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 그 튜링 기계의 테이프가 결국 메모리가 되는 거고, 이 메모리에서 이제 규칙표대로 따라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는 CPU가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테이프에서 값들을 읽어가지고 이 튜링 기계가 이 명령표에 맞춰가지고, 명령표는 이제 결국 이 CPU 안에 있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그 회로 구조가 되겠죠. 이제 회로 구조에 맞춰가지고 특정 규칙대로 연산을 진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테이프 위에 있는,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위치를 지정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는 그냥 뭐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PU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메모리에서 가져오고 싶은 위치를 이제 나타내는 이런 저장 공간이 CPU 내부에 있는데요. 이 레지스터 뒤에 보면요, RPL하고 CPL이 있습니다. RPL은 그 데이터 세그먼트 셀렉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에는 RPL이라는 게 있고요. 그 코드 세그먼트 셀렉터에는 CPL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 세그먼트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제 뭐 여러분들 C++ 프로그램을 컴파일해가지고 이제 어셈블리로 그 기계어로 만들어져가지고 메모리에 저장이 그 실행할 때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코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RPL은 그 Required Protection Level이라는 거고, CPL은 Current Protection Level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CPU는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코드의 CPL, 그러니까 현재 보안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아까 그 사용자 링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링 0, 1, 2, 3이 실제로 이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4개가 있냐면은 이게 2비트예요. 이게 2비트여가지고 링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선택할 때 그 데이터 위치에는 모두 RPL, 그러니까 필요한 권한 레벨이라는 게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CPU에서 이 코드를 실행할 때 만약에 이 코드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하면요, 이 RPL 값과 CPL 값을 비교하면은 이 코드가 과연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이 사용자 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숫자가 크면은 권한이 더 낮다고 했잖아요. 단순 대소 비교를 하면은, 이 두 값의 단순 대소 비교를 하면은 CPU가 얘를 실행시켜야 될지 실행시키면 안 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직 포인터는 수업 시간에 안 배우셨을 것 같지만 저번에 상훈이랑 포인터에 대해서 잠깐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터를 배우신 분들은 이 코드를 보면은 기겁을 하실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메모리 주소 0에 있는 0을 지정을 한 다음에 메모리 주소 0에다가 1이라는 값을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돼. 왜냐면은 현재 내가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 외에는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보안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요, 이런 오류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 이 주소에 있는 인스트럭션, 이 주소가 결국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코드 세그먼트가 있는 주소고요. 이 주소에 있는 0 곱하기 0, 그러니까 0번지에 있는 주소를 참조하려고 했다라는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제가 RPL이랑 CPL 값을 CPU가 물리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이 해당 코드가 그 특정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비교했을 때, 권한이 없는데 접근을 하려고 라는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체제에서 딱히 구현을 해주는 게 아니라 CPU가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 CPU 플래그라고 특정한 비트가 있거든요. CPU 내부에. 그게 true가 되면은 운영체제에서 그걸 확인하면 이 프로그램이 이상한 걸 했구나. 자기가 접근하면 안 되는 거를 접근하려고 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오류를 띄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로란트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발로란트와 같은 경우에는 그 뱅가드라는 보안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게임 할 때 네, 핵 많잖아요. 진짜 핵 많아가지고 이제 그 핵 만나면은 이제 재미도 없고 짜증도 나고 하는데 이제 핵 때문에 여러 멀티플레이어 게임들이 망하니까 이제 누가 만들었지? 라이엇인가? 라이엇에서 그 발로란트를 출시할 때 벤가드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패키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뱅가드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해킹 툴을 찾아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계속 검사하면서 해킹 툴을 찾아가지고 이 사용자가 해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막는 건데 하지만 이걸 문제가 그 부팅할 때 실행돼요. 이 프로그램이 부팅할 때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유저링에서 가장 높은 권한이 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낮을수록 높은 권한이니까 그 낮을수록 높은 권한이니까 그 0이면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커널 가장 이제 컴퓨터에서 높은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요구해요. 실행할 때. 그래서 얘는 커널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안 프로그램 뭐 안랩이나 뭐 그런 거 쓰시잖아요. 안랩조차 유저 레벨 0에서 동작하지 않아요. 커널은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얘는 보안 프로그램보다 더 높은 권한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더 낮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저링에서 더 낮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메모리나 심지어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접근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조차 이 뱅가드라는 게임 프로그램을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얘가 금융 정보를 털고 있다, 아니면 뭐 비밀번호 같은 거를 탈취하고 있다 하면은 보안 프로그램조차 그런 거를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팅될 때 실행된다는 점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컴퓨터 커널의 권한을 탈취, 그러니까 이제 커널 모드 유저 레벨 0에서 실행하는 악성 코드가 있어요. 그걸 루트킷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감식 프로그램은, 왜냐면 일반적인 감식 프로그램은 이제 유저 레벨 0에서 돌아가지 않으니까 발견이 불가능해가지고 굉장히 그 감염되면은 그 해결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포맷을 하잖아요. 이제 포맷을 할 때 심지어 얘가 그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보호되어 있는 그 하드디스크 영역까지도 다 라이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팅하는 그런 영역까지 들어가가지고 얘가 포맷을 진행할 때 포맷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는 그냥 진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감염될 수도 있는 그런 악의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뱅가드가 이런 루트킷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뱅가드가 루트킷은 아니겠죠. 이제 이런 엄청 유명한 게임 회사가 만들었는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는 아니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잠재적인 보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뱅가드 자체가 루트킷이 아니더라도 뱅가드가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저번 세미나에 말씀드린 제로데이 같은 그 아무도 모르는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취약점이 동작하고 가장 최고 관리자 권한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진짜 아무도 모르게 내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심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유저 레벨 0이면은 모든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웹캠, 이제 웹캠의 옆에 불이 소프트웨어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게 물리적인 회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웹캠이 켜져 있네 하면 불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웹캠 불이 들어오지 않고도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면 같은 경우에도 유저 레벨 0이니까 가장 높은 권한이잖아요. 화면 캡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뭘 하고 있는지 다 녹화해가지고 어딘가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그걸 아무도 탐지를 못해요. 작업 관리자 들어가도 안 보이고 뭐 안랩 같은 거 검사 돌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게 해킹 툴, 그러니까 이제 게임 핵 있잖아요. 게임 핵을 쓰자고 이 커널 모드에 프로그램을 깔아요. 진짜 그 핵 쓰는 사람들이. 근데 이 핵을 찾으려면 결국 뱅가드도 이 커널 모드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핵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설명드린 RPL과 CPL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제가 이 PPT를 나중에 해동 그 세미나 폴더에 올릴 테니까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포스팅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일 것 같은데요. 권한 관리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는 저렇게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일 시스템을 저번에 봤는데 그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조차 그 어떤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 10분에서 15분 그쯤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밑에 있는 커맨드를 여기 있는 커맨드를 한번 실행을 해주세요. 이제 그 루트 디렉터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출력을 해라. 그러면요, 이제 왼쪽에 이상한 이런 기호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DR, WXR, XRX 뭔가 좀 푼번 같기도 하고 바코드 같기도 하고. 이게 뜻하는 게 바로 이 파일 혹은 디렉터리의 종료 권한이에요.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폴더하고 파일의 개념이 좀 굉장히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닉스, 리눅스 계열의 시스템은 파일하고 디렉터리가 같은 개념,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모든 게 파일이다라는 그런 말이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바로 파일의 종료 권한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파일의 소유자, 그 다음에 파일이 속한 그룹이고요. 이제 이 DRWXR 그 대시 XR 대시 S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D는 파일 및 디렉터리 종류예요. 만약에 그 대시가 있다면 1번 파일임을 뜻하는 거고 D이면은 디렉터리인 것이고 L이면은 링크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요, 파일 및 디렉터리의 소유자의 권한이에요. 이제 여기 파일의 소유자가 루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루트라는 사용자가 이 파일을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들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WX가 있잖아요. 각각 R은 read, W는 write, X는 execute 해가지고 읽고 쓰고 실행시키는 그런 권한들을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RWX가 있다는 것은 루트,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자 권한으로 이 파일을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관리자는 읽고 쓰고 실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건요, 파일 및 디렉터리 그룹의 권한이에요. 이제 루트라는 그룹에 이 파일이 속해 있다는 건데 이 그룹 안에 있는 멤버가 이 파일을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읽고 실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쓸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파일의 소유자도 아니고 파일이 속한 그룹에 있는 사람도 아닌 다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제3자의 입장에서 이 파일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잖아요. 그 각 권한, 그 각 종류의 권한의 종류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비트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 각 자릿수마다 1, 0, 1. 1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0은 그 권한을 가지고 없다. 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읽기 권한이 가장 앞에 있잖아요. 읽기 권한은 100, 쓰기 권한은 10, 그 다음에 실행 권한은 1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의 장점은요. 더하면은 이 파일의 최종 권한을 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기법을 비트마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커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권한 관리에 쓰이는 커맨드인데요. chown 뒤에 사용자 이름하고 그룹을 입력하고 파일 이름을 설정을 하면요. 그 아까 사용자 그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와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설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ch그룹은 이제 여기에는 그룹만 딱 떼어가지고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 ch모드는 이제 아까 그 숫자로 나타내져 있는 이런 쓰기, 이런 파일에 대한 권한 설정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거는 파일의 종류니까 얘는 뭐 파일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고 여기 뒤에 있는 권한을 변경을 해주는 건데요. G 플러스 W라는 것은요, 그룹 권한에 읽기 권한을 추가한다 라는 거고, 여기서 O-R이면은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권한에서 그 읽기 권한을, 아까 제 읽기라는 얘기가 쓰기고요, 읽기 권한을 삭제한다 라는 뜻이고, 이제 577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더하면 하나의 숫자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7,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2가 없으니까 5, 5. 그래서 7, 5, 5로 설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권한을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요, 그 권한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커맨드를 입력해가지고 ls-array를 입력해가지고 그 각 파일별로 권한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 커맨드를 실행을 함으로써 네, 권한이 바뀐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몇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요, 이제 여기에 엔드 그 C++에서 그 논리적 엔드라고 불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 커맨드를 이제 리눅스에서 한꺼번에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뭐 계속 커맨드 계속 입력하는 건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커맨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번에 실행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C 언어 프로그래밍 같이 이제 세미콜론과 같은 개념이에요. 세미콜론을 써가지고 두 개의 커맨드를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세미콜론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커맨드가 하나가 실패하든 실패하지 않던 무조건 실행돼요. 근데 이제 end를 쓰면은 앞쪽 커맨드가 실패를 하면은 이게 논리적 end니까 이게 0이 되면 false가 되잖아요. 뒤에 게 실행이 안 돼요. 뒤에 게 실행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순차적인 코드를 실행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1.3이 있는데, 이거는 레인지 셀렉터, 파이썬을 쓰신 분들은 이렇게 점점을 통해서 범위를 나타내는 것에 익숙하실 텐데요. 약간 그 수학의 그 범위 표시하는 그 열린 구간, 닫힌 구간,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위 내의 경우를 모두 선택을 한다는 뜻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별은 그 저번에 sudo rm-rf 슬래시 별 있었잖아요. 그 별은 와일드카드 셀렉터라고 해가지고 모든 파일, 그러니까 이 슬래시가 있는 모든 파일들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실행 권한을 알아봤는데요. 그 프로그램 또한 실행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사용자가 있고 파일이 있고 이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은 그 실행한 사용자의 권한으로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계정으로 해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요, 당연히 그 프로그램은 제 계정의 권한으로 실행이 되겠죠. 왜냐면은 뭐 제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랑 같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제 의지대로 실행을 한 거니까 제 권한대로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sudo라는 붙여가지고 이걸 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키게 되면요, 관리자 설정이 명시되어 있는 권한 레벨로 해당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일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요, 이 파일 안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자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없으면요, 그 누구도 관리자 권한을 실행시키지 못해요. 심지어 관리자 계정도, 관리자 계정의 권한들이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이 파일을 실수로 날리셨다, 그럼 재설치가 빠릅니다. 물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별로 뭐 별게 없으면은 재설치가 빠를 정도로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들은요, 다른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도 그 프로그램 내부에 그 자기 자신의 프로그램이 그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자체 사용자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 사용자의 권한으로 실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웹서버가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방식의 장점은 아까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파일 수준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용자가 아니면은 그 파일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 웹서버가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을 따로 분리해 놓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안이, 이제 만약에 웹서버가 뭐 털리면은 웹서버만 털리고 나머지 그 운영체제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샌드박스라고 불리는 뭐 안전망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파일, 그러니까 사용자, 파일, 프로그램의 권한 레벨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 세 개의 권한 레벨을 서로 같은 권한 레벨이 있으면은 이렇게 약간 좀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파일이 뭐 해동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해동이라는 계정이 어떤 파일에 대해서 755, 그러니까 7, 그러니까 그 사용자에 대해서 7, 그러니까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요, 그 해동이라는 사용자가 실행시킨 프로그램은 그 파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마찬가지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사용자처럼, 그 사용자가 그 파일을 여는 것처럼 모든 권한을 마찬가지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 권한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해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그 권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은 그 사용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리자가 실행시킨 프로그램은 관리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프로그램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자가 실행을 시켰으면,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외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외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논리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시키는 커맨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콜이라고 그 시스템 함수라고 불리는 것들을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들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서 외부 입력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입력들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브라우저 입력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로그인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그 웹서버 프로그램이, 관리자 권한에서 돌아가는 웹서버 프로그램이 이 커맨드를 돌려가지고 실행시킨다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뭐 설계를 엄청 나쁘게 했지만 뭐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은 여기 안에 사용자가 인터넷,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누구든지 여기에 커맨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관리자가 실행을 했죠. 그러면 이 커맨드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관리자니까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파일들을 접근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꿀팁을 말씀드리면서 이 AND하고 세미콜론을 이용하면은 여러 커맨드를 하나로 링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커맨드를 한꺼번에 한 줄에 실행시킬 수 있다. 자,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여기에 웹 로그인 한 다음에 사용자 이름을 넣고 AND를 넣어가지고 다른 커맨드를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이 웹서버는 이 두 개의 커맨드를 동시에 실행시키겠죠? 그것도 관리자 권한으로. 그렇게 해서 시스템 해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안이 취약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시스템 관리자와 동등한 권한을, 심지어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원격으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고.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누가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 한 도시의 모든 그 감시 카메라가 이 방식으로 그 서버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털린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사례가 있는데 그 보안 전문가가 그런 취약점을 찾아낸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해킹은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영체제 자체의 취약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운영체제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운영체제 권한을 탈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권한을 탈취하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그 나중에 제가 PPT를 올리면은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실제로 그 권한을 바꾸면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실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보기 위한 실습입니다. 이걸 돌리시다 보면요. 아, 이게 이런 개념이었구나. 제 설명이 아무리 나빴어도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면요. 항상 조심하세요. 관리자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은 진짜 관리자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에 취약점이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었고요. 그 웹서버를 만약에 돌릴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절대 관리자 권한으로 그 프로그램을 돌리지 마세요. 웹서버 프로그램을. 진짜 그 모든 파일 한꺼번에 털릴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권한을 이제 그 아까 수도도 소개해드렸고 이제 그 프로그램 내부에서 다른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관리자 권한으로 자기가 알아서 실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setUID라는 건데요. 아까 루트 계정의 ID가 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실행 계정을 유저 아이디를 0으로 설정해 달라라는 커맨드를 실행시키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 없지만 이 코드가 실행되는 분기점부터는 관리자 권한이 요구되어서 이제 비밀번호 입력창이 이제 수도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정 관리를 프로그램 레벨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SSH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세미나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좀 설명이 부족하다 아니면 궁금하다 싶은 거.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오늘 그 세미나 진행한 거의 녹화본이랑 이제 세미나 PPT 자료를 오늘 저희 해동 드라이브에 올릴 테니까 오늘 혹시 세미나 내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다시 세미나 자료를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늦게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계약을 안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 계약을 안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끝났습니다.